비용 코스트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증가하는 것 때문에 각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상태를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괜찮을 거고 제일 빠르게 일단은 수익이 늘어나는 곳은 그 다음 쪽은 전 자동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들고만 있으면 수익이 나겠다 하는 쪽은 우리나라는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제조업 있잖아요. 제조업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 예. 어떤 의미로요? 제조업 국가 이기주의 때문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하긴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는 효율성, 원가 절감 이게 화두였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공예 산업 공예를 유발한 산업들은 막 그냥 저 신흥국이나 이런 데 주고 자기네들은 자본으로 그냥 거기서 지배를 해가지고 실제로 부가가치 높은 거는 자기네들은 갖고 그렇게 수십 년을 이끌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뭐 없어요. 제조업이 없어요. 그렇죠. 다 금융 서비스업이지. 제가 요 얘기하면 또 그냥 제 웃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뭐 우리 집사람 얘기가 다 알았는데 전 세계 이쑤시개 그 100% 중국에서 만든다면서요. 그래요? 우산쌀 있잖아요. 우산쌀도 중국에서 중국에서 우산쌀을 그거 가져오지 못하면 우산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웃자고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건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 제조업의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가의 기준으로 딱 가다 보니까 식량도 수출 안 한대. 그런데 뭐 반도체도 지금 그래서 반도체 굴기에서 싸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 준대. 철강 안 준대. 원자재 안 준대. 뭐 이런 싸움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식량도 그렇지만 제조업도 우리 내부에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각국에서 지금 유치를 하고 유럽에서도 지금 반도체 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생각을 딱 하면서 그럼 과거에 좀 등한시했던 제조업들 이런 제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 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수순이 곧 오겠구나.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약간 구산업이라고 좀 지금 투자에서는 조금 약간 뒤로 밀어놨던 데들 있잖아요. 그런 쪽들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 아이디어였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금융정책으로 경제부 정책을 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인프라 정책 얘기했죠. 중국도 인프라 정책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후 전쟁이 지금 하는 중이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위해서 미국하고 EU, 유럽연합에서 지금 대규모로 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건은 뭘로 합니까? 재건은 뭘로 하겠습니까? 대부분 건물 아니면 교량 아니면 그렇지. 철도 다 이런 거잖아요. 구산업에 기간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 있는 기간 산업이나 인프라 투자에 들어간 쪽이 한동안 시장에선 소외되어 있었는데 그런 쪽이 부각될 개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늘 건설주들 흐름이 좀 좋던데. 그런가요? 근데 요즘에 이제 건설주 되게 오늘 제가 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분당에 어디 지구에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건설사들을 다 초대를 했대요. 한 군데도 안 왔대요. 한 군데도.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재미없다 사업성이. 그냥 비용이 많이 늘어서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오히려 적자다. 그래서 하고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제도적으로 손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상황 자체가 향후에 건설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비용 코스트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증가하는 것 때문에 각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계속해서 감안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용이 원자재 가격이나 코스트가 올라간 부분을 완성품인 아파트에 전가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산업을 앞으로 투자할 때는 지금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인건비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이게 다시 내려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 상태를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괜찮을 거고 또는 비용이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상관없는 코스트에 상관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에는 아마도 시장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어떤 틈새, 그 아이디어로 괜찮으신 것 같고 주 아이디어, 그러니까 다음 10년을 이끌고 갈 산업이 무엇이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 이제까지 나왔던 것들만
따져보면 그게 이제 메타버스 쪽이기도 하고 신재생 이게 뭐 전기차 포함한 거고 뭐 애플카도 거기다 포함이 되겠죠. 자율주행, 그렇습니다. 뭐 AI, 인공지능 어디를 좀 주로 개인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일단 지금 말씀드린 건설기계하고 공작기계를 좀 보는 편이고요. 제가 있는 거 좀 말씀드리면 종목은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먼저 그런 종목을 샀다? 그런 쪽의 종목을 좀 한쪽으로는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보시면 전기차는 미래의 성장 산업이잖아요. 이익이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머리 아파 죽겠고 그냥 좀 비교적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들고만 있으면 수익이 나겠다 하는 쪽은 우리나라는요.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의 소재 업종입니다. 소재. 네. 얘들은 기본적으로 그 IT 디바이스가 계속해서 늘면서 반도체가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 공장 증설을 하니까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2차 전지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는 계속해서 지금 계속 증설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익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도 이번에 같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및 2차 전지의 소재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설령 그게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뭐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요. 뭐 나노 신소재 같은 거 보셨어요, 요즘에? 요즘 최근에 좋았죠, 흐름이. 근데 얘네들이 안 빠졌냐?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노 신소재 주봉인데요. 주봉, 신고가예요, 신고가. 근데 얘네들이 빠지지 않았냐? 안 그렇습니다. 얘네들도 같이 빠졌어요. 빠질 때 고점 대비 많이 빠집니다, 얘네들이요. 보시면 고점이 얼마냐면요. 뭐 최고점으로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7만 원 선이고요. 4만 5천 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얼마 빠진 겁니까? 그러면 바로 2만 5천 원 빠진 거잖아요. 그럼 꽤 빠진 거라고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얘는 뭐 신고가 났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미 뭐 올라간 걸 얘기하면 그렇고요. 동지세미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고점 되게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이런 종목 갖고 하는 게 맞아 이렇지만 이걸 갖고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욕했을 거라고요. 이거 추천하는 사람도 욕하고 이게 무슨 좋아지냐 뭐 계속 그럴 거라고요. 차트 다 망가졌고. 네, 그랬을 거라고요. 이걸 가지고. 그런데 이런 주식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고 올라왔는데요. 이런 주식이 주봉을 보거나 월봉을 보면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이에요, 얘네들은요. 요즘에 제가 시장이 워낙 약세다 보니까 주봉 월봉에서 장기적 우상향 종목을 투자하라 하십사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얘도 고점대에 얼마나 빠졌습니까? 엄청나게 빠졌죠. 그런데 얘네들이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얘네들은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익이 없는 성장 섹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성장 섹터가 우리나라에는 IT 소재와 2차 전지 소재 여기가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쪽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한편으로 편하실 거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건설기계하고 공작기계하고 여기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전기차 얘기할 때 앞에 자율주행 붙는다 그랬잖아요.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이제 몽땅 합쳐서 그 미래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이 이제 2차 전지 있고 2차 전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핵심 기술은 뭐냐면요. AI 로봇 기술입니다. AI 로봇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로봇 주들이 뜨긴 뜹니다. 얘네들이.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께 로봇 얘기를 하면 무슨 로봇자 들어가는 기업들 많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장 자동화. 왜냐하면 구인난 때문에 인건비 올라가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 그리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의약품 그 소위 이런 AI 그 의료기술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AI 이거 다 로봇이에요. 얘네들이 전부 다. 그리고 전문 기술에 들어간 것도 다 로봇이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들어간 것도 다 로봇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에 들어가는 어떤 동작하는 제어 장치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이지만 로봇 기술이라고요. 그런 것들 전반으로 봤을 때 저는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가는 로봇 기술, 전장 부품 이 부분은 충분히 성장성이 있고 이게 계속 늘어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장 늘어나는 부분이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거기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당장은 제일 빠르게 일단은 수익이 늘어나는 곳은 그 다음 쪽은 전 자동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지금 자동차
사려면 1년 욕먹어요. 1년, 2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수요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만들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자동차의 이익이 그만큼 다이나믹하게 못 오르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Q 곱하기 P잖아요. 그렇죠. 근데 Q가 만들질 못해. 반도체가 없고 부품이 없으니까 만들지 못해. 근데 만들면 다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 자동차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뉴스 좀 이따 포털 한번 보세요. 가격 하긴 뭐 테슬라가 가격 인상을 하면서 현대차도 되네. 그래도 팔리네. 지금 오늘 뉴스 여러분 보시면요. 자동차 가격은 오늘이 최저가라 뉴스가 나왔어요. 자동차 가격은요. 옛날에 우리 집 아파트 가격이 오늘이 최저가인 것처럼 자동차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Q는 줄어들었어요. P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오른 상태에서 나중에 자동차 반도체가 좀 해소가 되고 부품 조달이 해소가 돼서 Q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린 P는 어떻게 하겠어요? 왕창 내릴까요? 그러지 않을 안 내리죠. 일단 한번 아마도 천천히 내릴 거예요. 내리더라도요. 그러면 자동차는 이익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이익 성장이 가장 확실하게 늘어날 부분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자동차는 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전기차가 있죠. 자율주행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라는 전장 부품이 있죠. 그래서 자동차 플러스 전장 부품은 일단 완성차가 먼저 이겠지만 전장 부품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그쪽은 지금부터 내년까지도 아니면 오늘 하반기에 투자를 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 가운데서도 전장 부품 관련된. 네. 그러면 LG전자가 바로 떠오르는데 워낙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L전자 설명을 잠깐 드려볼까요? 근데 LG전자는 진짜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가전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또 빠졌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하지만 LG전자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전 보고 투자하냐? 우린 전장 보고 투자한다. 전장은 좋아지고 있잖아. 이거거든. 저는 이제 L전자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L전자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는 L전자가 괜찮은 주가 흐름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전자에 대해서. 그런데 LG전자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당장 전장은 지금 이제 적자 해소 정도이고 이익이 안 나잖아. 당장 이익에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이익이 우선이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가전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가전 비중이 크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감익될 수 있다라는 게 반영이 되면서 요번에 떨어진 거고요.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1분기 때 8천억 뭐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말씀 나눈 것 같아요. 특허료. 그것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하면서 철수 비용이 많이 들었대요. 그게 한 2천억 정도 지금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그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직원들에 대한 뭐 이런저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어떻던 그 시설의 철수 비용도 있지만 직원에 대한 또 보상도 있어야 되고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철수 비용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1분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2분기에 전체 실적이 가미되는 속에서 2분기에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 더 철수했잖아요. 태양광 사업. 태양광 사업.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그 철수 비용이 2분기에 6월 말에 떨지 않을까. 이거 대선 충당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걱정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L전자는 그거 다 떨고 그걸 빅백스라 그러거든요. 그거 다 떨고 이걸 하반기에 봐야 되는 거지. 6월 말까지는 좀 지금 사면은 꽤 오랫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L전자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삼성전자는 버티는데 상대적으로 L전자가 좋았었거든요. 삼성전자보다. 근데 지금 더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현재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LG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물론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일단 적자 사업을 다 떨어냈잖아요. 그러면서 대손 충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가벼워집니다.
기업들이 되게 가벼워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익이 나면 적자 부분이 없으니까 이익이 이제 훨씬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장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장 산업이고 이익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LG전자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뭐 질문이 주시면 설명드리면서 꼭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LG전자가 만년 2등이었어요. 가전도 삼성에 밀리고 그렇지. 스마트폰도 밀리고 뭐 반도체 옛날에 하려고 그랬는데 뺏겼고 그치. 삼성전자 다 똑같이 했었어요, 얘네들이요. 근데 맞아. 다 만년 2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롱숏 펀드들이요. 삼성 롱하고 LG는 맨날 쭈타고 그래요. 얘는 쭈시고 그렇게 거래를 했거든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LG전자가 LG그룹이 처음으로 그 경쟁에서 자기의 독자적인 수익성, 성장성을 갖고 탈바꿈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이요. 사실은. LG 에너솔루션이 있고, 왜냐면 LG전자가 이렇게 된 거는 LG화학이 탄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LG그룹 중에서 LG화학이 가장 좋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얘가 전장 부품과 배터리를 가지고 전장 부품화 하면서 그쪽으로 진출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전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전을 가져가면서 전장 부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어떤 면에서 사업이 기업의 탈바꿈 또는 턴라운드 할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LG전자가 좋겠네요. 지금 장기 투자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항상 뭐라고 대답을 드리냐면 LG전자 그룹 차원에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안 보시더라도 바람은 딴짓하지 말고 기왕의 성장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져갔으니 눈에 띄게 가져갔으니 그 길로 박차를 가해서 성공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LG그룹의 바람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게 빠졌네. 예. 물적 분할하지 마세요. 네, 물적 분할도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치, 딱 커가지고 또 자율주행, 전장 사업만 딱 물적 분할하면 어떻게 하냐. 예, 요번에도 그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번에 저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물적 분할할 때는 기존 주주에게 우선 매수 청구권 주고 뭐 이런 제도들이 몇 가지가 나와서 아마 쉽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그 신뢰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네, 기업들은, 경영자들은 좀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그냥 뭐 한을 다 풀어놓으시고 가지. 아니요, 뭐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적으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냥 뭐 저희들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래 대금도 엄청 줄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점에 회사가 조용해요. 뭘 할 게 없잖아요. 뭘 할 게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손실인 상태의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답답한 면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괜히 뭐 장기적으로 지금 사서 들고 있으면은 그래도 지금 사면 결국 수익 날 겁니다.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마냥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던 안 좋은 악재들이 해소될 개연성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인데요. 우리나라 환율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환율 떨어졌는데 잠깐 볼게요. 1260원대인 것 같아요. 1292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 좀 떨어졌거든요, 이게요. 근데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1260원 아래 떨어졌죠. 살짝 아래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 지금 반영이 되는지 모르지만 1264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차트 봐도 좀 꺾여 있잖아요. 물론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때보단 지금은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얘가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원화가 약세된 것은 달러인더스가 계속 강했던 거잖아요. 달러인더스가 20년 만에 최고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얘도 지금 꺾이고 있죠. 달러인더스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일시적으로는 어떻든 얘가 꺾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그동안에 고공권으로 강했던 이유는 유로가 약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로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달러인더스가 계속 강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로가 약세였고 달러인더스가 강세였다. 첫 번째,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CPI. 물가가 계속 올라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됐습니다. 얘네는 물가 제어를 위해서 CPI. 세 번째는 중국의 도시봉쇄. 도시봉쇄로 인해서 이제 안전사상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봉쇄가 영향을 줬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언제 이게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거기서 단언할 수 없지만 어떻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중에 CPI도 그렇고요. 근데 요 세 가지 말고 두 가지 정도가 더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유로존에서 ECB가 25bp 금리 인상한대요. 아, 맞아요. 금리 인상 지금 이야기가 나왔죠. 예, 금리 인상하면 유로가 올라갑니다. 그럼 달러에서 떨어집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요즘 좋지 않게 나오죠. 그 나라의 한 나라의 경기 지표가 좋지 않으면은 달러에서 떨어집니다. 얘네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우리 원화가 강세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원화가 약간이라도 강세가 되면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릴게요. 인도네시아 사태 보여드렸죠? 인도네시아.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요. 외국인이 이머징 마켓에서 대만과 한국에서 돈 빼서 이걸 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샀기 때문에. 얘네만 산 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멕시코, 칠레 원자재 국가들 샀습니다. 얘네들이요.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 리밸런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빼서 이쪽을 샀다고요.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얘는 지금 벌써 꺾였잖아요. 그렇죠. 얘 외국인들이 이거 팔면은 그 돈 가지고 은행에 넣느냐? 아니에요. 다시 다른 데로 들어갑니다. 다른 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환율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뭐 이머징국,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의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할 수 있다. 기대입니다. 단정은 뭐 안 짓겠지만 가능성이 어떤 시나리오가 되면은 그렇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거고 아니야 박 부장 얘기하는 거와 나는 생각이 달라 하시는 분들은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맞다. 외국인들이 환율 거기서 돈을 빼서 자원 쪽에서 돈을 빼서 사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결국 그때서부터는 우리 대형주가 날아간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삼성전자 사겠죠. 삼성전자. 그래서 심지어 어떤 걱정을 하는지 어떤 걱정하냐면요. 우리 그 리서치 센터장 몇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박 부장 대형주 사야 돼. 대형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수는 2,800 이렇게 팍 올라가는데 소형주들은 못 올라가는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그대로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간 밸런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제 비중을 좀 뭐 반반씩이 됐든. 왜냐하면 물론 이거는 가정이지만 또 괜히 안 해놨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되지. 외국인들이 다시 사면 뭘 살까? 그리고 뭐가 오를까? 그렇죠. 요거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포지셔닝을 좀 잡아놓는 거. 그렇죠. 그 얘기를 쭉 드린 건데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사기 위해서는 환율이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돼야 되는데 원화 강세가 되려면 달러인덱스가 떨어져야 되고 달러인덱스가 떨어지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스토리대로 되면은 외국인들 우리나라 들어오겠구나. 그럼 우리나라 들어오면 뭘 사겠구나. 이렇게 한번 맞춰서 보셔야겠죠. 알겠습니다. 뭐 올해 한 해 투자는 다 끝났는데 우리 전망대로 전망을 다 했기 때문에 요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하고 또 무너져 버리면은 또 뭐 욕 먹고 할 말은 없는데 일단은 뭐 상황 그때 그 상황에서 다시 대응 논리를 또 만들어야죠. 대응해야죠. 근데 뭐 시나리오 오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